유가, 유가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유가가 심상치가 않은데 오늘 그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얼핏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한 두세 시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가가요. 332포인트가 떨어졌어요. 5.74%가 빠졌어요. 5,448입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올라가지고 잘하면 다시 6천을 뚫을 수도 있겠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폭락을 했어요. 왜 폭락했습니까? 그게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가지고 미국하고 이란이 제대로 붙는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길어지겠네. 더 큰 일이 생기겠네. 이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20만 전자를 회복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20만 전자가 깨졌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100만 하이닉스 갔다가 100만에서 지금 90만 원대로 다시 떨어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주가는요 20만 원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50을 곱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할이 됐으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요 옛날에 제가 삼성전자 샀을 때 그때 가격으로 치면 1,000만 원짜리.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액면 분할 안 했으면 삼성전자 주가는요 1,000만 원이라고요. 어쨌든 대단한 일이긴 한데 오늘 또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유가는 어떤가? 유가는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유가는 제가 2월 27일 날 그 유가를 봤어요. 브렌트 유하고 두바이 유가 그 세계 석유 시장 가격에 세계 석유 가격을 하나의 기준이 되는 그 유가가 두바이하고 브렌트인데 2월 27일 그러니까 이란 전쟁 터지기 전에는 두바이 유는 71.8달러, 브렌트 유는 72.8달러였어요. 1달러 차이였어요. 거의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지고 첫 번째 워킹데이였던 비즈니스 데이였던 3월 2일에 두바이 유가는 5달러가 올라서 76.53달러, 브렌트 유도 5달러가 올라서 77.74달러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유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바이 유가 3월 9일, 일주일 뒤인 3월 9일에 드디어 100달러를 돌파했는데 100달러 돌파한 게 101달러, 102달러 이게 아니고 100달러 돌파해서 107.55달러가 됐어요. 그런데 브렌트유는 아무래도 중동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는데 그래도 98.96달러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 지난 3월 19일, 지난주 목요일인가? 어쨌든 그때에는 그 두바이유가 몇 달러였냐면 무려 137.82달러예요. 그러니까 3월 9일에 100달러 돌파했는데 열흘 만에 30달러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브렌트유는 다행히 그만큼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브렌트유도 100달러를 돌파했어요. 103.78달러. 제가 조금 전에 봤는데 오늘 3월 23일에 두바이유는 너무 올라서 그런지 조금 빠졌어요. 그래도 134.07달러. 브렌트유는 몇 달러냐면 106.41달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이 딱 나는 게 그날 제가 되게 피곤했어요. 근데 기름이 간당간당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는데 저희 집 바로 근처에 그 주유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름이 간당간당 하는데 조금 돌아서 기름을 넣으려면 예컨대 이렇게 가서 우리 집에 이렇게 가면 되는데 기름을 넣으려면 이렇게 가서 기름을 넣고 다시 돌아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이 귀찮다. 내일 기름 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땅을 치고 땅까지는 안 쳤지만 후회를 크게 했어요. 왜 후회를 했느냐. 분명히 내가 어젯밤에 기름값 봤을 때는 1700 몇십 원이었거든요. 몇십 원인지 뒷자리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1700 몇십 원인데 에이 뭐 별일 있겠어 그러면서 내일 넣어야지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때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될 상황이 딱 됐으니까 눈 씻고 봤더니 1700 몇십 원이 아니라 1800 몇십 원이에요. 제 느낌으로 거의 하루 만에 100원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했느냐.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아 어쩔 수 없다. 아 그러면 뭐 넣어야 좀 어떡하겠습니까? 1800 몇십 원으로 넣었어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힘들더라도 넣을 걸. 그러면 이게 얼마냐? 100원에다가 1리터에 100원이면은 50리터면 5,000원이고 내 차에 몇 리터가 들어가나? 뭐 어쨌든 70까지는 안 들어가나? 뭐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최소한 5, 6천 원 이상 손해봤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걸 시행하기로 했어요. 정부에서. 그게 언제냐면 3월 9일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3월 9일에 두바이유가 100달러 초과 돌파해서 107.55달러였고 브렌트유도 거의 100불에 육박하는 99달러, 정확히는 98.96달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두 번째 자리가 바뀌는 거야. 1,700원 하던 데가 1,800원대가 되고 1,800원 하던 때가 1,900원대가 되고 그다음 제가 며칠 전에 기름 넣었을 때는 2,200원까지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과감하게 어떤 조치를 내렸느냐 석유 가격 그 최고 가격제를 시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월 9일에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시행은 3월 13일까지 3월 13일부터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석유 가격을 정부에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법이 있냐면 석유사업법이라고 한 법이 있거든요. 석유사업법 23조를 찾아보면은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석유사업법 23조입니다. 여기에 어떤 규정이 있느냐. 산업부 장관은 석유 가격이 현저히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국민 생활의 안정과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석유 제품의 국제 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뭐 이렇게 혀가 길어 뭐가 이렇게 뭐 길어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석유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판매업자의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석유사업법 2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석유사업법이 언제 제정이 됐느냐? 언제 만들어졌느냐? 1970년에 만들어졌어요. 아마 오일 쇼크 때나 그때쯤 만들어진 것 같네. 그런데 지금까지 석유사업법의 이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그 근거 규정을 1970년부터 아마 만들어졌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2026년 아닙니까? 56년 동안에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된 적이 있었다? 한 번도 없었어요. 56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시행이 됐는데 3월 1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는 1,724원, 그 다음에 경유, 자동차용 경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용 경유는, 그러니까 디젤 차를 위한 경유는 1,713원, 그 다음에 실내 등유는 1,320원. 이게 최고 가격제예요. 이 최고 가격제인데,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그 기름 넣었는데, 얼마 넣었냐면은 1,800 몇십 원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봐라. 분명히 정부에서 고시한 그래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냐면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 수출 제한에 관한 규정 고시해가지고 이 고시가 만들어졌고 또 고시가 또 하나 뭐가 만들어졌냐면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고시 이런 고시가 그 산업부에서 그 발령을 했는데 그 발령에 제가 그 고시 찾아본 거거든요. 그 고시 찾아보니까 그 가솔린은 1,724원, 디젤은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는 1,800원 제가 이제 가솔린 차 아닙니까? 그런데 왜 1,724원이 아니라 1,800 몇십 원이었지? 그건 뭐냐면 이때 정부가 이야기한 최고 가격은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마진을 더해서 상한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고 가격은 정유사들한테 정유사가
그 주유소한테 기름 팔지 않습니까? 정유사가 그 주유소한테 공급하는 가격이 이 1724원, 1713원이란 이야기예요. 이게 1724원이니까 SK이노베이션이 저기 뭐 중구 주유소에다가 줄 때 1700원에 줘도 돼요. 그런데 1725원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정유사들은 1724원에 똑같이 이 가격 공급을 하겠지. 그러면은 저기 뭐 시내 한복판에 있는 데는 임대료도 비싸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게으른 뭐 운전자들이 뭐 지들이 기름 떨어지면 뭐 딴 데 가겠어 여기서 넣어야지. 그러면서 뭐 2,000원이라도 넣어야 되는 거고 뭐 2,500원이라도 넣어야 되는 거. 뭐 그건 뭐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저기 외곽에 있거나 그런 주유소는 1724원에다가 자기 마진 뭐 50원만 붙이겠다. 그럼 1774원이 되는 거예요. 100원 붙이겠다. 그러면 1824원이 되는 거고. 이게 최고 가격제인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게 기준기간이 2주거든요. 그러니까 14일마다 최고 가격제가 바뀌어요. 그러면 처음 시행된 게 3월 13일인데 제 생각에는 정부가 3월 27일에는 2주니까 3월 27일이면은 오늘이 23일이니까 이번 주 중에는 최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3월 9일 날 그 기름값이 두바이유가 얼마였다고요? 107원이었다고. 107달러였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름값이 얼마라고요? 137달러까지 올라갔어요. 30% 이상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최고 가격을 지금같이 1724원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유사에서 들어오는 그 기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손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이 석유사업법 23조 3항에 보니까 만약에 이런 최고 가격제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보면 정부가 세금으로 정유사들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월 9일에 비해서 벌써 기름값이 30%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3월 27일에는 최고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데 기름값이 내려가겠습니까? 유지되겠습니까? 확 올라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 먹었어. 결심했어. 어떻게 결심했느냐? 3월 26일에는 무조건 주유소 가가지고 그냥 기름을 만땅 넣어놔야지.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아마 3월 26일에는요. 줄 길게 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월 25일이든 언제든 기름을 채워 넣으시는 게 그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과연 이러한 최고 가격이라고 하는 게 괜찮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최고 가격제를 함부로 쓰면 안 되겠습니까?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프라이스 실링이거든요. 가격의 상한선을 그거 하는 거예요. 가격의 상한을 갖다가 딱 설정하면 뭐가 되느냐? 이거는 가격 구조를 왜곡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게 수요하고 공급이 딱 마주치는 그 지점이 가격인데, 그 수요는 이따만하게 많은데 가격을 갖다가 확 일부러 낮춰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왜곡을 갖다 하면 이게 얼마나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석유사업법이 1970년에 제정됐다고 그랬잖아요. 56년 동안 이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걸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뭐 정부가 바보라서 뭐 전두환은 바보라서 노태우는 바보라서 YSDJ는 바보라서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뭐 이런 사람들은 바보라서 이 최고 가격제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거에 따른 부작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심지어 97년부터는요. 유가가 자유제였어요. 그 이전까지는 석유값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를 많이 했는데 1997년 DJ 때부터는요. 유가 자유제가 시행돼가지고 그 각 정유사들 그다음 주유소들이 그 기름값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석유 최고 가격제는 쓰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번에 그렇게 후다다다다 썼는가? 그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산업연구원에서 요번에 그 간단한 페이퍼를 하나 냈어요. 제목이 뭐냐면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리포트를 페이퍼를 한 4장짜리인가 뭐 그 정도를 갖다 딱 써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읽어봤는데 일단 산업연구원은 정부 연구기관이니까 그 최고 가격제의 긍정적인 측면도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이냐? 가격 상승 속도 억제와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시장 안정 의지가 적극적이다. 이러한 시그널을 보내주고 그렇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완화되고 시장이 안정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저만 해도 그때 1,700원에 1,800원 기름값 계속 오르네. 그럼 내일은 1,900원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해지잖아요. 그런데 최고 가격제를 빵 하고 터뜨리니까 그 기름값이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내가 그날 안 넣었으면 뭐 2,000원, 뭐 2,500원, 2,000 몇백 원 막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그래도 기름값이 이렇게 생각보다 안 오르면 좋은 거지. 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가 한 달에 기름값이요. 한 50만 원 쓰거든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데가 많아. 제가 하루에 한강다리를 4번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지방 한번 갔다 오고 막 그러면 한 달에 제가 거의 뭐 한 2,000km 정도 뛰나? 보기보다 제가 그 쫄랑쫄랑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름값 올라가면 좋지 않지. 기분이가 나쁘지. 근데 이렇게 최고 가격제를 딱 때려 주시니까 제 기름값 부담이 덜하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그 기름으로 뭐 이렇게 그 화물차나 뭐 이런 용달차나 뭐 이런 그 택시는 뭐 그 아닌가? 어쨌든 택시도 뭐 마찬가지겠죠. 뭐 기름이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그런 장점은 있어요. 제가 봐도 그거는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오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비가격적 배분 문제.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그러한 정책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산업연구원에서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러니까 그 부작용은 어떤 거냐?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가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저희 집에 차가 2대 있거든요. 한 대는 제가 타는 기름차, 또 한 대는 전기차가 있어요. 근데 전기차는 작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제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 저희 사무실 주차장 같은 거 제 차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전기차로는 거기 들어가면 주차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불편하고 근데 만약에 지금 기름값이 막 2,000 몇백 원이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차 안 타고요. 전기차 타고 다닐 거예요. 조금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랬을 건데 기름값이 그냥 1,800원대네. 그럼 뭐 옛날하고 똑같네 뭐.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초과 수요가 유발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유사 입장에서는 원래 2,200원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정유사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기름값이 휘발유 기준으로 2,200원이 정상이래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그 정유사 사람 얼핏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적인 국제 유가 브렌트유, 두바이유 이런 것들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인 기름값은 2,200원이라는 거예요. 2,200원. 그런데 2,200원을 정유사에서 딱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계속 1,800원으로 묶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그 주유소 가면요. 거기서 그거 해줘요. 공짜로 세차해주고 그 다음에 비싼데 지금도 2,000원 넘는 그 주유소 있거든요. 제가 다니는 데 중에 거기 가면요. 물이나 캔커피나 보리차 셋 중에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주유권 하나 주는데 다른 데는 저 주유권이 아니라 세차권을 주는데
다른 데는 세차할 때 4,000원 받는데 거기는 1,000원 받고요. 거기에서 1,000원만 더 주면 그 안까지 세차를 해주거든요. 안까지 그냥 징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 안도 청소를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름값 비싸도 제가 거기 갈 수밖에 없죠, 뭐. 근데 만약에 기름값을 계속 프라이스 실링 최고 가격제를 유지하면 그런 데서 캔커피나 생수 주겠습니까? 그런 데서 세차비를 1,000원만 받겠습니까? 그런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최고 가격제. 최고 가격제는 단기 체감 가격에 대한 효과는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어우 그냥 시겁했네. 2,000원 넘을 줄 알았는데 1,800원이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만 장점이고 나머지는 다 단점이야.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와 공급을 왜곡할 위험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 비용이 또 높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석유사업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유사들이 미치고 이거 그 석유를 갖다가 그 제공하면 거기에 따른 손해를 정부가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가 보상해 주는 거 세금이잖아요. 재정 비용이잖아요.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딱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타겟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혜택을 누려야 될 사람들한테나 아니면 뭐 저도 뭐 그냥 기름값 내면 되는 거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사실은 많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경우에 기름값 내리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요 뭐냐면 세금을 갖다가 내리는 거예요. 유류세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기 체감 가격은 유류세 내린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유류세를 완화하면 정상적인 가격이 2,200원이라고 치고 한 2,000원 정도 할 거예요. 최고 가격은 1,800원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단기 체감 가격은 중간 정도인데 공급과 수요를 왜곡할 위험은 낮아지고 재정 비용도 유류세가 덜 거치니까 그냥 뭐 그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통적으로 되니까 타겟팅 효과도 그냥 별로 없고 유류세 인하도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그 산업연구원 그 페이퍼에 따를 때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예컨대 화물차 운전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기름 많이 쓰는 자영업자들 이런 데다가 직접적인 지원하는 거예요. 기름값 많이 올라가면은 그 고통을 제일 많이 받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세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급 왜곡의 그러한 그것도 낮아질 거고 재정 비용도 별로 안 될 거고 타겟팅 효과는 높아질 거고. 근데 왜 우리나라는 최고 가격제를 갖다가 쓰느냐? 그거는 제 생각에 선거를 앞둬서 그런가? 아니 그래야지 사람들이 불만이 쑥 들어가고 이재명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야 기름값이 막 이만큼 올라갔다는데 우리나라는 1,800원에 기름을 갖다가 쓰네. 넣을 수 있네. 전쟁이 나도 달라지는 거 없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와 역시 일 잘하는 이재명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조삼모사라고 하는 거예요. 조삼모사라고. 이런 거는 지금 봤을 때는요. 왜곡된 가격 구조이고 왜곡된 가격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걱정되는데 제가 이제 방송하느라고 이거를 못 봐가지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트럼프가 이란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훨씬 더 세게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호르무즈 풀지 않으면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거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때려버리겠다 그랬어요. 제가 아침에 돌직구했을 때가 한 24시간 조금 넘었을 테니까 이제 12시간 정도 안에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팍 폭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5% 6% 가까이 폭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유가는 확 올라갈 거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LNG예요. LNG. 왜 LNG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란이 그 카타르 도하 북쪽으로 80km 지점에 있는 라스라판이라고 한 LNG 시설을 이란이 여러 차례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라스라판이 왜 중요하냐? 세계 최대 LNG 생산 단지예요. 글로벌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게 그 카타르의 라스라판 LNG 시설인데, 그런데 이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LNG 가격이 확 뛰고 있어요. 그래서 2월 27일에 더치 TTF 선물 가격이 31.96 유로였는데 3월 3일에는 53.61% 유로로 68%가 급등했고요. 그다음 제가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3월 23일 오늘은 59.255 유로로 많이 올라갔어요. 거의 그 전쟁 일어나기 전보다 2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LNG는 왜 중요하냐?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비축하고 있는 석유는 몇 배럴이냐면 1억 5천만 배럴이에요. 정부에서 7,500만 배럴, 그 다음에 민간에서 정유사나 이런 데에서 7,500만 배럴, 정확한 숫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거의 반반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억 5천만 배럴인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며칠 동안 쓸 수 있느냐? 200일 동안 쓸 수 있어. 208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LNG 비축량은요, 며칠분이냐? 200일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LNG가 가스니까 그 비축하는 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국가가 비축해야 될 LNG 비축량은 최소한 9일분은 비축해야 되는데, 그거보단 조금 더 한 2, 3주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비축량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LNG는 비축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석유는 200일 정도 버틸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석유가 안 들어와도 200일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LNG는 200일은커녕 2, 30일도 못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LNG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력 도매 가격을 결정하는 게 LNG 발전 단가거든요. LNG 가격이 올라가면요, 전기 가격이 올라가거나 전기료가 올라가거나 한전의 재무 상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호르무즈로 꽉 막고 있는 게 이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물동량의 4분의 3을 어느 나라가 쓴다고요? 딱 4개 나라가 쓰는 거예요. 75%를 4개 나라가 쓰고 있는데 어떤 나라냐? 중국. 두 번째는 어디냐? 인도. 세 번째가 일본. 세 번째가 한국이에요. 네 번째가 일본이에요. 근데 중국하고 인도는 이란이 그냥 통과시켜 준대요.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이란하고 협상을 하고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우리나라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전쟁이 더 격렬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스스로 독자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최고 가격제를 지금 시행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언발에 오줌 누기식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LNG가 떨어지면 그러면 어떡하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좋은 소식이 뭐냐면, 제가 어디다 적어놨나? 여기 적어놨네. SK 이노베이션이요,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아에 바로사라고 하는 지역에 가스전을 개발했대요. 그래서 2012년부터인가 거의 2조 원, 16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가스전을 개발해가지고 그 가스전에서 LNG가 독자적으로 들어온대요. 독자적으로 들어와서
지금 뭐 옛날 같으면은 어딥니까? 저기 그 뭐 두바이에 저 카타르에 그 라스라판 뭐 이런 그 시설에서 LNG가 들어왔었어야 됐는데 일부라도 저기 호주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LNG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미국이래요. 그래서 이제 뭐 잘 이야기하면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근데 이 소식을 내가 딱 듣고 알게 된 다음에 어떤 생각했냐면요. 우리나라가 해외 자원 개발에 참여해서 그 지분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시작한 대통령이 누구냐. 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자원 개발하느라고 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 때인가 그때 아마 그거 다 실패했다. 다 쓸데없다 해가지고 다 그냥 끝내라. 차마. 그래가지고 그때 뭐 괜히 뭐 그 당신들 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세금만 낭비했지 뭐 그래가지고 좀 곤란에 빠진 사람들도 생겼던 것 같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한반도 자체에 그 뭐라 그럴까 그러한 그 지하 자원이 부족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기 뭐 남미든 호주든 뭐 어디든 아프리카든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든 어디든 가가지고 이거를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지금과 같이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에는 다변화해야지 이러다가 우리나라는요. 석유가 없으면 나라 자체가 멈추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LNG가 끊기면 그 어떻게 그 전기가 지금 전기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런 상황이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무엇이냐? 한 줄로만 요약해 드리면 최고 가격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모르고 최고 가격제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3월 27일에는 제 생각으로는 그 기름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높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름값 안 올랐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일단은 3월 26일 정도에는 기름을 쟁여놓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들 그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최근에 주유소 가격표 보고 깜짝 놀란 적 없으신가요? 오늘 제가 왜 3월 26일 이 날짜까지 기름을 가득 채워두는 게 좋은지 그 숨겨진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이거 바로 제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너무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유를 그냥 미뤘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진짜 리터당 거의 100원이나 오른 가격에 땅을 치고 후회했잖아요. 단 하루 만에 그냥 몇천 원을 날린 기분이었죠. 아마 저 같은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요. 사실은 더 큰 그림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유가 급등이라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거든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겠어요? 2월 말까지만 해도 배럴당 70달러대에서 꽤 안정적이던 유가가요. 불과 며칠 만에 빡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3월 9일에는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하는 100달러를 가뿐히 넘어버리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딱 열흘 뒤인 19일에는 정말 믿기 힘든 수준까지 치솟아 버립니다. 이게 전부 3주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놀랍죠. 137.82달러.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열흘 만에 30달러 넘게 폭등한 이 숫자가 바로 지금 우리 지갑을 위협하는 그 충격의 근원인 거죠. 기름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솟구치니까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결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석유 가격 최고 가격제라는 건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제도는 우리가 주유소에서 보는 그 최종 소비자 가격을 막는 게 아니고요.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기름, 그러니까 도매 가격의 상한선을 딱 정해버리는 겁니다. 이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이 바로 석유사업법인데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1970년이라고 해요. 아마도 오일 쇼크 같은 그런 비상 상황을 대비하려고 만들어뒀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데요.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무려 56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던 조치가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시행된 겁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조치는요. 뭐랄까 양날의 검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여러 부작용을 함께 가져오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요. 당장 기름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걸 막아서 우리 소비자들 부담을 덜어준다는 건 확실한 장점이죠. 하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격을 꾹 눌러버리는 만큼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켜서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부작용들을 한번 볼까요? 첫째, 가격이 싸지니까 사실 저부터도 굳이 대중교통 이용 안 하고 그냥 차를 더 타게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초과 수요가 생기는 거고요. 또 주유소들이 이용이 줄어드니까 예전에 주던 무료 세차나 캔커피 같은 서비스들이 슬슬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정유사들이 보는 손해를 결국 우리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 아닌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비효율적인 면도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른 대안들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유류세를 깎아주거나 화물차 운전자분들처럼 정말 유류비 부담이 큰 분들께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식 같은 거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한눈에 딱 들어오죠? 지금 쓰는 가격 상한제는 시장 왜곡도 심하고 돈도 많이 드는 반면에 직접 보조금 방식은 시장 왜곡은 거의 없으면서도 재정 부담은 가장 적고 지원 효과는 가장 높은,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정한 이 최고 가격이요. 한번 정하면 끝! 이게 아니고요. 2주, 그러니까 딱 14일마다 시장 상황을 보고 다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처음 제도가 시행된 게 3월 13일이니까 거기서 2주가 지나는 시점에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 날짜가 3월 27일입니다. 이날 정부는 새로운 최고 가격을 발표해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죠? 그동안 국제 유가가 30% 넘게 폭등했다는 바로 그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3월 26일, 이날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채워두기로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는 걸 보면 27일부터 정부가 발표하는 도매 가격 상한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정말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휘발유 가격 문제는요, 어쩌면 더 큰 문제의 시작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걸 계기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해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나라는요, 석유 수입이 갑자기 끊겨도 200일 이상 버틸 수 있는 비축량을 가지고 있어요. 꽤 든든하죠? 하지만 LNG, 즉 액화천연가스는 비축량이 고작 20일분에 불과합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아니, LNG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전기 도매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LNG 가격이 오르면 곧바로 우리 집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는 거죠. 만약에 LNG 공급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주유비 걱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고통을 덜어주는 단기적인 처방과 시장 원리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안보.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